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노동관계법규,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제 노동기본권이 나오는데, 자, 우리 노동관계법규 자체가요, 이게 노동법 총론을 포함한 11개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총론에 해당되는 파트가 바로 노동기본권 파트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노동법에 대한 내용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도 같이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자 보시면 노동기본권 해서 자 1절에 노동법 서설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노동법의 목적을 보시면 자 노동법은 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자, 즉 노동법은 사용자 근로자 사이 근로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나오죠. 자 국가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며 자 이 최저 기준 설정에 밑줄을 좀 쳐두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 스스로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 교섭이나 쟁행을 하고 자 스스로 노동조합 결성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나아가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의한 노사 공전 공영을 달성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툴이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보장한다. 그래서 미니멈 최저 수준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 최저 수준 이상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 맨투맨 관계에서는 근로 조건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대등한 힘의 균형을 갖춰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쵸. 근로조건을 더 높게 하라 이거예요. 그 여기까지는 보세요. 근로자들이 최저 수준을 보장받고 더 좋은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만 좋은 거예요. 누구만. 결국에는 근로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지금 이제 노동법이라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자의 반대 개념이 우리가 사용자라고 해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고 근로자들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돼서 월급도 최저 수준 이상 보장해주고 또 계속 더 잘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사용자는 도대체 뭐냐? 사용자는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망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 이거예요. 어느 한쪽만 잘 살고 어디는 못 살면 이 균형이 안 맞으면 결국에는 이 잘 살던 사람도 근로자들이 없어지고 일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장사가 안 되겠죠. 결국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경영 주체, 사용자들도 이 힘의 균형이 너무 어긋나면 결국에는 이게 공멸의 어떤 이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부터 시작된 산업화 이후에 노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자본 계급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자본 계급의 각성도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야, 이 공장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데 야, 직원들 착취해가지고 일찍 병들어 죽고 이러면 공장은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같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큼이 돼야 일도 하는 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가정도 꾸리고 계속 사회가 유지되고 소비할 사람도 생기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돈만 많이 벌고 지금 단순하게 끝나면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각성들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의 균형이 이렇게 어긋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야 이대로 이게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섬이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서로 상호 간에 합의가 되고 잘 가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법이 어떻게 최저 수준, 밑에 수준을 맞춰서 살짝 같이 올려주겠다라는 게 노동법이지 누구 하나를 망하게 하고 망가뜨려 이러는 게 노동법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노동자, 그래 근로자의 경영 참여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망하게 하고 사장님이 장사를 안 되고 폐업하게 하게 한 게 노동법이 아니라 그걸 더 위로 업그레이드해서 올릴 다 같이 올릴 방법을 찾는 게
노동법이고 그게 노동법의 목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노동법의 특수성을 보면요. 자, 제일 중요한 건요.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자체를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대신에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력 자체의 제공을 우리가 근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해요? 물건을 하나 이렇게 해서 장난감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격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어떤 그런 노동이라는 그 자체의 본질에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근로계약이라는 거를 이제 만나게 돼요.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게 다 근로계약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건요, 사람 사이에 하는 게 계약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계약이에요. 우리가 버스를 타시는 것도 운송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버스 회사랑.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라는 게 우리 버스 운송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삶의 환경 자체가 이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건 물건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계약입니다. 이 강의 수강 계약이에요. 즉 물건을 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받으시는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인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인신매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일을 해주는 그 노동력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 우리가 근로계약이라 하는데, 이런 물건이나 서비스랑은 차원이 다르죠. 왜? 인격이라는 게 거기에 같이 투영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약은 원래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민법에 있는 많은 계약 중에 사람과 관련된, 근로와 관련된 계약을 따로 빼내서 이걸 노동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은 다 민법에 가 있어요. 근데 사람과 관련된 고용계약, 근로계약은 노동법으로 따로 빼는. 왜? 야, 사람을 물건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민법에서 한 파트, 근로계약, 고용계약 파트를 떼내서 만든 게 노동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은 일반법, 노동법은 특별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그런 어떤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법이에요. 사람끼리 그냥 정하는 거지. 국가가 여기에 특별히 룰을 정해놓고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 누가 계약을 어겼다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대로 물어주면 돼요. 돈으로, 금전적으로. 근데 노동법은요. 노동법은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법이라고 그래요. 개인 간에. 근데 이 근로계약을 잘 안 지키면 사장님을 처벌해요. 그래서 그게 공법적인 성격, 뭐냐, 형법이나 이런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라 민법적인, 그러니까 일반 민간의 어떤 자율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들어있다. 예, 형사처벌자는 국가가 개입하는 공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노동법의 특수성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같이 존재한다. 그렇죠? 계약이지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처벌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근대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시민법 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 우리 아마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그 혁명의 주체는 누구냐? 이게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탈피한 이런 혁명이 아니고요. 이 시민혁명은 뭐냐면 절대 왕정, 왕으로부터의 독립을 받아내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뭐든지 왕이 그냥 짐이고 법이요. 그래서 시키면 야, 쟤 죽여. 뭐 삼족을 멸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절대적으로 통할 때였어요. 그래서 봉건 영주 시대 막 이래서 여긴 네가 다스리는데 안 그러면 내가 널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이제 왕정이에요, 왕정. 왕이 정치를 하는 거죠. 절대 왕정, 절대 군주 시대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왜 제가 뭔데 도대체 제가 뭐길래 내 재산을 지 맘대로 뺏고 말고 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본들이 축적되면서 야 왕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래서 만든 게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자본계급이랑 노동자랑 싸운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왕권, 이 군주들이 너무 탄압이 심했단 말이에요. 막 포갑정치하고 공포정치하고 막 사람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민계급들이 생겼죠. 주로 이제 자본계층인데, 그 이분들이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물론 그때도 법이 있었지만 왕이 막 자기 맘대로 법을 만드니까, 야, 우리가 법을 좀 만들자. 법을 만들자. 그래? 그럼 법을 만드는데 뭔가 원리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원칙을 정할까? 그래서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시민들이 법을 만들자. 언제? 중세를 넘어오는 근대 시대. 그래서 근대에 시민들이 법을 만들자. 그래서 법을 만드는 그 기본 원리를 세 가지 정하자. 첫 번째, 계약은 무조건 자유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왜? 왕이 지 맘대로 했었는데 이제 야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자. 사고 싶은 사람끼리 사고 팔고 싶으면 팔자. 그 계약 자유를 하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아니 내 재산인데 왜 왕이 자기 맘대로 달라 그러고 전쟁한다고 다 뺏어가고 그러지? 야, 내 건 내 거야.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만들어요. 저 왕한테 눌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거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요. 3대 원칙이라 그래요. 자, 시험에 기출문제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다음 중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아닌 것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 노동법이 생기는 이 과정이거든요. 자, 보시면 소유권 절대. 그리고 뭐냐면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못한 사람만 책임지자 이거. 잘못한 사람이. 잘못 안 한 사람은 책임지지 마라. 우리가 고려 시대에도 뭐 조선 시대 쭉 가보면 역적으로 집안이 몰리면 어떻게 뭐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고려에는 구족을 멸한다 그래서 구족을 멸하면 그 사람 이름 아는 그 동일 성씨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왜 죽어요? 할아버지가 역적이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죽어요. 잘못한 게 없어. 할아버지만 잘못했어. 근데 왜 밑에까지 이러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만 책임지자. 이게 과실책임의 원칙이죠.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이전까지 연좌제라는 거 있었어요. 연좌제 뭐냐?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폐지됐죠. 왜? 잘못한 사람만 해야지 잘못 안 한 사람이 뭔 죄예요. 그래서 막 취업 방해받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과실책임 원칙으로 정해요. 그래서 계약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책임 원칙을 근대에 시민계급들이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서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민법, 그 시민법이잖아요. 민법, 시민법.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민법 파트 중에 하나 뭐 계약을 빼내서 노동법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 자, 그래서 교재 그 노동법의 특성 밑에 박스에 나오잖아요. 자, 이게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근대잖아요. 그 현재는 어떠냐 이거 현대. 이때는 모든 걸 민법으로 처리할 때였고 현대에는 어때요?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우리 그 근로관계만 보면 예, 노동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런 이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냐? 대한민국 법체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고 있냐? 예, 정답은 O예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수정 보완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다음 중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아닌 것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자, 근데 현재는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를 부정한다. X예요.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요? 인정합니다. 다. 다만 어때요? 수정 보완한 거지. 수정 보완한 거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했냐? 계약은 자유롭지만 공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소유권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아무리 네 거지만 네 맘대로 하는 건 안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거예요. 내 땅이고 내 산인데 내가 맘대로 파거나 파헤칠 수 없어요. 왜냐? 이건 개인 거지만 인류 전체에게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소유권은 네 거는 맞아. 인정은 하겠지만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해. 그래서 상대성도 가지고 있는 거야.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 맞지? 하지만 네 잘못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정적인 책임은 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가장 많이 나는 게 산재예요. 산재. 사장님이 근로자를 일부러 다치게 한 게 아니더라도 야, 너네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전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 자, 그래서 정리드리면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 원칙 똑같은 표현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현대에는 노동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현대에는 수정 보완돼서 이렇게 오고 있다. 부정한 게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물어보면 옳지 X일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를 부정한다. X입니다. 인정해요. 수정 보완했을 뿐이죠. 또 하나, 노동법은 이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자유시장주의 경제질서를 부정한다. X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예요. 근데 노동법 있는 거죠. 부정하지 않아요. 다 인정합니다. 체제를.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법이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지금 수정 보완됐다. 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근대 시민 3대 원리 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교재로 다시 오시면 자, 집단 자치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노동법은 저 개별적인 거 말고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자치성도 가진다. 라는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그 제2절 노동기본권 가시면 자, 여기서도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 않지만 우리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노동기본권이라는 건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노동기본권은 자, 근로의 권리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 권리예요. 그 다음에 노동 3권, 뭐 근로 3권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건 뭐냐 이제 집단적. 그래서 요건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동기본권은 개별적인 것도 있고 집단적인 것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 자, 시험에서 요거 하나만 부르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노동기본권 제2절 서술에 의의에 보시면 요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고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보시면 이 노동기본권을 헌법에서 처음으로 보장한 것은 자, 밑줄 치세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자, 요거 우리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헌법 규정에서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두 개를 합친 게 노동기본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자, 헌법 32조에 나오고 노동 3권은 헌법 33조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자, 근로의 헌법 32조의 법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헌법 32조 1항 보시면 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일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 국가가 일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는 자, 여기 밑줄 칠까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정리가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이게 사회 경제적 방법 가로넣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다 찾는 거. 그래서 요거 가로넣기 잘 보셔야 되고, 자, 더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이 우리 객관식 시험에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자,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단지, 하여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 해야 한단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은 동그라미 치세요. 노력해야 된다예요. 자, 근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단가요? 그쵸?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여야 한다. 자, 시험에 나왔던 것만 말씀드립니다. 적정임금 보장은 노력, 최저임금제는 의무. 이렇게 우리가 암기가 되셔야 돼요. 요거 찾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자, 2항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자, 밑줄 치실게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자, 민주주의 원칙, 아까 사회 경제적 방법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요, 요 동그라미 3번, 3항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4번, 자, 5번 이렇게 묶어보세요. 4항, 5항. 자, 여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자의 근로조건, 연소자의 근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금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사회적 이제 약자의 어떤 이런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헌법에서는 이 두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근로조건, 연소자의 근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우리 6항 보시면 자, 6항에 별표 많이 쳐두세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까 1항하고 6항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보세요. 국가유공자, 상위 군견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보장받는다. 자,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 유가족, 동그라미 치세요.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장애인은 이렇게 해서 물론 뭐 보장해줘야 되겠지만 헌법 규정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은 이러면서 우선적으로 보장받는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이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틀려요. 나오질 않아요. 우리 시험에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장애인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다 맞춰요. 기출에서. 영역이 있다. 이 영역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앞엔 그냥 둬요. 주어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이런 다음에 뒤에 뭐를 바꿨냐. 우선적으로 제가 동그라미 치시라 했잖아요. 우선적으로. 요거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이래서 뭔가 그렇듯하거든요. 말은. 그죠? 근데 틀린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맞을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근로의 권리에서 평등하게인지 우선적으로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 아주 많이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뒤에 우리 노동상권 보시면 자, 헌법 33조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모든 근로자는 자, 근로조건 향상에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요 세 개 밑줄 치세요. 다음 중 노동 3권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찾는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단결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단체교섭권, 자, 우리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거고, 단체행동권은 자, 집단행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단체 행동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 이렇게 구분되는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니까 참고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이익균점권입니다. 뭐냐?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이걸 좀 나눠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익균점권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래서 단단단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보세요. 일반 근로자는 누구든지 다 노동상권을 가져요. 근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도 모두 가진다. 틀리는 설명이죠. 법에서 정해준 사람만 노동상권이 돼요. 공무원은. 일반인들은 무조건 다 되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일반인과 똑같이 보장받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 3항 보세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 동그라미 치십니다. 단체 행동권은, 자, 보세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 3권은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중에서 단결하고 단체 교섭은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체 행동권만 제한을 받는다라는 건데, 자, 그것도, 자,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은 단체 교섭권은 이렇게 해서 틀리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단체 행동권 하나만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자, 뭐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참고로, 당연히 제한된다.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다 틀리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산업체 종사자 단체 행동권 동그라미 치시고 당연히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 우리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노동기본권의 서설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 그 밑에 나오는 근로의 권리부터 우리 노동 3권,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까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